안녕하세요. 이야기꾼 뚜비양입니다. 2007년 9월 19일 새벽 수원시 장안구 송죽동의 한 도로변에 세워진 흰색 승용차 안에서 31살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됩니다. 신고는 새벽 4시 25분쯤 119로 접수됩니다. 신고자는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고 서류가 흩어져 있다고 설명하죠. 하지만 자신의 이름과 연락처는 끝내 밝히지 않은 채 전화를 끊습니다. 몇 분 뒤 현장에 도착한 구급대원과 경찰은 차량 문이 모두 잠겨 있는 것을 확인했어요. 짙은 선팅 때문에 내부는 거의 보이지 않았고 결국 문을 강제로 열 수밖에 없었죠. 차 안에는 신고자의 말 그대로 서류가 어지럽게 흩어져 있었고 뒷좌석에는 한 남성이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미 숨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남성의 발목은 넥타이로 묶여 있었고 목 아래에는 허리띠가 놓여 있었습니다. 현장을 살펴본 형사들은 곧바로 단순한 사망사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되죠. 수사는 곧바로 강도 살인 가능성에 초점을 맞춰 진행됩니다. 그러나 사건의 시작부터 형사들의 예상을 빗나갑니다. 범인의 지문도 발견되지 않았고 혈흔이나 머리카락 같은 DNA 증거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현장을 비추는 CCTV는 있었지만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을 정도의 영상은 확보되지 않았습니다. 사건은 그렇게 단서를 남기지 않은 채 시작됐고요. 이 사건이 해결되기까지는 꼬박 2년이라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형사들이 마지막까지 붙들고 사건을 해결할 수 있었던 것은 단 하나, 119 신고 전화에 남겨진 목소리였습니다. 숨진 남성은 당시 31살이었던 권 씨였습니다. 수원의 한 법무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주변에서는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사람으로 평가받았죠. 사건이 발생한 뒤 경찰은 가장 먼저 피해자의 인간관계를 조사했습니다. 직장 동료와 거래처, 가족과 지인까지 폭넓게 확인했지만 특별한 원한 관계는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인 문제도 없었어요. 누군가에게 보복을 당할 이유를 찾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사건 전날인 9월 18일 권 씨는 평소처럼 출근했고 업무를 마친 뒤 직장 동료들과 회식에 참석했습니다. 회식 장소는 수원 인계동. 저녁 무렵 시작된 술자리는 1차와 2차를 거쳐 새벽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가 끝날 무렵 동료들은 차례로 대리운전을 이용해서 귀가했고요. 권 씨 역시 대리기사를 불러놓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유독 그의 대리기사만 늦게 도착하고 있었죠. 결국 권 씨는 혼자 차량 근처에서 대리기사를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이 경찰이 확인한 권 씨의 마지막 행적이었습니다. 그 이후 약 50분 동안의 행적은 완전히 사라져 있었죠. 권 씨가 마지막으로 목격된 곳은 수원 인계동이었죠. 하지만 시신이 발견된 곳은 장안구 송죽동. 두 장소는 약 5km 떨어져 있었습니다. 방향도 권 씨의 집과는 전혀 달랐어요. 술에 취한 권 씨가 스스로 그곳까지 이동했을 가능성은 매우 낮았습니다. 형사들은 권 씨의 차량이 누군가에 의해 이동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현장 감식도 다시 진행됐어요. 권 씨의 지갑에서는 현금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만취한 사람을 노린 단순 강도 사건으로 보였는데요. 현장을 자세히 살펴볼수록 그런 추정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권 씨의 발목은 넥타이로 단단히 묶여 있었죠. 단순히 돈을 빼앗고 달아날 목적이었다면 굳이 피해자의 발을 묶을 이유가 없었겠어요. 차량 내부도 이상할 정도로 깨끗했습니다. 범인의 지문은 물론 혈흔이나 머리카락, 담배꽁초 같은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범인은 증거를 남기지 않기 위해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보였어요. 며칠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가 수사팀에 전달됩니다. 결과는 형사들의 추정을 더욱 확신으로 바꾸어 놓습니다. 권 씨의 갈비뼈는 골절돼 있었고 간은 파열된 상태였어요. 몸에는 강한 폭행을 당한 흔적이 여러 곳에서 확인됐습니다. 최종 사인은 경부 압박에 의한 질식사. 누군가가 권 씨의 목을 강하게 졸라 숨지게 했다는 의미였습니다. 이 사건은 우발적인 폭행이 아니었죠. 피해자를 제압하고 폭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뒤 살해까지 이어진 강도 살인이었습니다. 형사들은 범인이 한 명이 아닐 가능성도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술에 취한 성인 남성을 제압하고 차량까지 이동시키려면 한 사람만으로는 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수사는 권 씨의 차량 이동 경로를 확인하는 방향으로 이어졌어요.
인기동 일대 CCTV를 하나씩 확인하던 형사들은 사건 발생 시간대에 영상을 확보합니다. 새벽 4시 무렵 권씨의 흰색 토스카가 인계 사거리를 신호를 위반한 채 지나가는 모습이 확인되었는데요. 그 뒤를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거의 같은 속도로 따라가고 있었던 거죠. 두 차량은 신호를 무시한 채 같은 방향으로 이동했습니다. 우연으로 보기 어려웠어요. 수사팀은 즉시 검은 승용차의 행적을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차량은 피해자의 차량이 발견된 장소에서 약 15분 떨어진 공터에서 버려진 채 발견됩니다. 차량 조회 결과는 예상 밖이었습니다. 그 검은 승용차는 사건 며칠 전 용인에서 도난 신고가 접수된 차량이었죠. 범인은 자신의 차량이 아닌 훔친 차량을 이용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었어요. 차량 감식도 실시됐지만 결과는 같았습니다. 지문도 DNA도 범인을 특정할 만한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검은 승용차가 도난 차량이라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수사 방향도 달라졌습니다. 범인은 자신의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 미리 훔친 차량을 이용했고 범행이 끝난 뒤에는 그 차량마저 버리고 사라졌습니다. 즉흥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기보다는 일정한 준비 과정을 거친 범행에 가까웠죠. 수사팀은 도난 차량이 발견된 장소를 중심으로 단문 수사를 시작합니다. 인근 주민들을 만나고 새벽 시간대 차량을 목격한 사람이 있는지 확인했습니다. 주변 CCTV도 모두 확보했죠. 하지만 범인의 얼굴을 확인할 수 있는 영상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수사는 다시 범죄 전력자들로 향합니다. 용인에서 차량을 훔친 사람과 수원에서 강도 범행을 저지른 사람 사이에 연결고리가 있을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경기 남부 일대의 절도와 강도 전과자들이 수사 대상에 오릅니다. 수원과 용인을 중심으로 활동했던 전과자들의 행적을 확인했고 사건 당일 이동 경로와 통화 기록까지 비교했습니다. 당시 기지국 접속 기록도 하나씩 대조했어요. 범행 시간대에 현장 주변을 지나간 휴대전화 번호 가운데 전과자들과 일치하는 기록이 있는지를 확인한 거죠. 하지만 수사는 진전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유의미한 통화 기록도 없었고 특정 인물을 범인으로 지목할 만한 증거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형사들은 다른 가능성을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범인이 이 지역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차량은 용인에 숨졌고 범행은 수원에서 발생했으니까요. 범행이 끝난 뒤에는 다시 다른 지역으로 이동했을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일정한 거주지 없이 여러 지역을 오가며 범행을 저지르는 이른바 여행성 범죄의 특징과도 비슷했습니다. 이 경우 지역 전과자만 추적해서는 범인을 찾기 어려워요. 수사는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몇 달이 지나도록 결정적인 단서는 나오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마지막 50분은 여전히 비어 있었고 범인이 누구인지도 알 수 없었어요. 그때 수사팀은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검토하기 시작합니다. 현장 감식 결과를 다시 확인하고 CCTV 영상을 분석합니다. 그리고 사건 초기에는 크게 주목하지 않았던 자료 하나가 다시 눈에 들어옵니다. 사건 당일 새벽 119에 걸려왔던 신고 전화였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목격자의 신고라고 생각했던 그 전화가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형사들은 녹음 파일을 다시 재생합니다. 몇 번이고 반복해서 듣고요. 그리고 그 목소리가 이 사건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게 됩니다. 당시 119 신고자는 차량 안에 사람이 쓰러져 있다고 말했습니다. 뒷좌석에 누워있는 상태와 차량 안에 서류가 흩어져 있다는 점까지 비교적 자세하게 설명했죠. 문제는 차량의 상태였습니다. 권 씨의 차량은 문이 모두 잠겨 있었고 짙은 썬팅이 되어 있어서 외부에서는 내부를 확인하기가 어려웠어요. 실제로 출동한 경찰도 차량 문을 강제로 열기 전까지는 내부 상황을 정확히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신고자는 마치 차량 안을 직접 본 사람처럼 상황을 설명했잖아요. 형사들은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신고자는 정말 우연히 현장을 지나던 목격자였을까? 아니면 사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을까? 의심은 여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상황실 직원은 통화 말미에 신고자의 이름과 연락처를 물었죠. 하지만 신고자는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았고
없고 통화는 그대로 종료됐습니다. 평범한 신고였다면 굳이 신분을 숨길 이유가 없지 않았을까요? 이제 수사팀은 신고자의 존재를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라 사건과 직접 관련된 인물일 가능성까지 염두에 두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은 신고 음성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보내 성문 분석을 의뢰했습니다. 당시 성문 분석은 지금처럼 개인을 특정할 수 있는 기술은 아니었지만 화자의 특징을 추정하는 데는 상당한 도움이 됐어요. 분석 결과 신고자는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의 남성으로 추정됐습니다. 키는 약 170cm 전후, 비교적 다부진 체격, 그리고 무엇보다 경상북도 지역의 말씨가 섞여 있다는 분석이 나왔죠. 이 결과는 범인을 특정할 정도의 증거는 아니었어요. 하지만 수사 범위를 좁히는 데는 중요한 단서가 됩니다. 형사들은 경상도 출신 전과자들까지 조사 범위를 넓혀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결정적인 연결고리가 발견되지 않습니다. 사건은 발생한 지 한 달이 넘도록 진척이 없었어요. 결국 경찰은 마지막 방법을 선택합니다. 사건을 공개하고 시민들의 제보를 받는 것이었죠. 2007년 10월 KBS 특명 공개 수배는 이 사건을 어둠 속의 목소리라는 제목으로 방송했습니다. 방송에서는 신고 음성이 공개됐고 시청자들에게 익숙한 목소리가 있는지 제보를 요청합니다. 방송 직후 전국에서 수십 건의 제보가 접수되었고요. 하지만 확인 결과 모두 사건과는 관련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다시 흘러갑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어느덧 2년이 흘렀습니다. 사건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조금씩 잊혀져 갔고요. 그러나 수사팀은 사건을 종결하지 않았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새로운 단서가 나타날 것이라는 믿음 하나로 사건 기록을 보관하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그 믿음은 예상하지 못했던 한 통의 전화로 현실이 됩니다. 어느 날 수원 중부경찰서 강력팀으로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옵니다. 발신지는 전북 전주 덕진 경찰서였습니다. 수원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는 지역이었죠. 전화를 건 형사는 뜻밖의 이야기를 전합니다. 얼마 전 교도소에서 출소한 한 전과자 A가 자신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전과자는 과거 자신을 검거했던 형사를 기억하고 있었고 오랜만에 연락을 해왔습니다. 대화를 나누던 중 A는 갑자기 2년 전 수원에서 발생한 강도 살인 사건을 언급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현상금이 지급되는 사건인지 물었다고 합니다. 전주 형사는 그 말을 가볍게 넘기지 않고 수사 중인 사건을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는 점이 이상해서 곧바로 수원 중부경찰서에 이 사실을 알린 거죠. 수사팀은 즉시 전주로 내려갑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소문일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A를 만난 뒤 생각이 달라집니다. A는 교도소에서 수원 사건 범인과 가까운 사람한테서 그 사건의 이야기를 전해드렸다고 해요. A와 같은 방을 사용하던 재소자는 수원 사건의 범인이 그 사건에 대해서 교도소 안에서 떠벌리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그 범인이 사건을 숨기지 않고 자랑거리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죠. 범행 장소와 범행 과정, 그리고 함께 움직였던 사람들의 이름까지 구체적으로 언급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A는 혹시라도 중요한 내용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에 제보자한테서 들은 내용을 종이에 따로 적어두었습니다. 아마도 현상금을 처음부터 염두에 두었던 것 같아요. 수원 수사팀은 그 메모를 받아서 확인을 했습니다. 종이에는 4개의 이름이 적혀 있었고요. 이제까지는 2-3명 정도가 범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는데 범행에 가담한 사람이 모두 4명이라는 게 밝혀집니다. 형사들은 곧바로 이름 조회를 시작했습니다. 조회 결과는 예상보다 더 놀라웠어요. 4사람 모두 절도와 강도, 폭행, 사기 등의 전과가 있었고 이미 경찰과 검찰에 여러 차례 검거된 기록도 남아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한 명은 전과 12범. 그리고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들 4명 모두 다른 사건으로 검거되어 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었던 거죠. 수사팀은 순간 허탈함을 감추지 못합니다. 2년 동안 찾아 헤매던 범인들이 이미 교도소 안에 있었고 사건을 해결하지 못했던 그 이유는 교도소 안에 범인들이 있었기 때문인 거죠.
자, 과연 이들이 정말 2007년 수원 강도살인 사건의 범인인지는 확인해야겠죠. 수사팀은 가장 먼저 4사람 가운데 한 명을 만나기로 했고요. 그는 사건 당시 119에 걸려온 신고 전화와 가장 깊게 연결되는 인물입니다. 먼저 형사들은 교도소에 찾아가서 교도관에게 목소리를 들려줍니다. 목소리를 들은 4명의 교도관 중 한 명이 유 씨를 지목합니다. 이 사람 우리 교도소에 있어요. 사건 당시 유 씨는 29살이었습니다. 특수강도와 특수절도, 폭행 등으로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사람이었죠. 그는 당시 다른 사건으로 복역 중이었고요. 제보 내용과 신고 음성의 특징이 가장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형사들은 유 씨에게 먼저 수원에서 왔습니다 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 순간 유 씨가 짧게 되묻습니다. 수원이요? 딱 2글자만 듣고 형사들은 서로 눈빛을 주고받았어요. 2년 동안 수없이 반복해서 들었던 119 신고 음성과 일치하는 것이었죠. 수사팀은 곧바로 유 씨를 상대로 조사를 시작합니다. 유 씨는 처음부터 범행을 모두 시인해요. 범행 장소, 이동 경로, 도난 차량, 교도소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까지 다 일치를 합니다. 그의 진술에 따르면 사건은 우발적으로 시작된 것이 아니었어요. 공범 가운데 한 명의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서 대구에서 안산까지 이동을 했고 며칠 동안 함께 지내면서 돈을 모두 써버렸다고 해요. 생활비조차 남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은 범행을 계획합니다. 마트로 가서 장갑과 범행에 사용할 물건을 구입한 뒤 용인으로 이동했죠. 그리고 시동이 켜진 채 잠시 세워져 있던 승용차 한 대를 훔쳤고요. 그들은 대구에서 수원까지는 렌터카를 이용해서 이동을 했지만 그 자신들의 이름으로 빌린 차량이었기 때문에 범행에는 사용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거죠. 훔친 차량을 이용해서 수원으로 이동한 4사람은 인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로 그때 술에 취한 채 혼자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던 권 씨를 발견하게 됩니다. 유 씨는 자신이 피해자의 차량을 운전했지만 직접 살해에는 가담하지 않았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사건에서 벗어날 이유는 되지 못해요.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수사팀은 2년 전 119 신고 음성과 유 씨의 음성을 다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하고요. 성문 분석 결과는 명확했습니다. 두 음성은 동일인이에요. 2년 동안 정체를 알 수 없었던 신고자의 목소리는 결국 유 씨였던 거죠. 이제 남은 것은 범행에 가담했던 나머지 3사람의 역할과 그날 새벽 실제로 어떤 일이 있었는지 확인하는 일이었습니다. 유 씨의 진술이 확보되자 수사팀은 나머지 공범들에 대한 조사도 이어갔습니다. 당시 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공범들은 차례로 조사를 받게 됩니다. 범행의 모든 흐름은 일치했습니다. 4사람은 대구에서 안산으로 이동한 뒤 돈이 떨어지자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용인에서 도난 차량을 훔쳤고 그 차량을 이용해서 수원으로 이동했으며 인계동 일대를 돌아다니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죠. 새벽이 깊어질 무렵 이들의 눈에 권 씨가 들어왔어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차량 근처에서 대리운전을 기다리고 있었던 권 씨. 주변에는 함께 있던 동료도 도움을 요청할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범인들은 권 씨를 범행 대상으로 결정했습니다. 수사 결과 범행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됐어요.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은 권 씨는 제대로 저항하지도 못했고요. 4사람은 권 씨를 제압한 뒤 움직이지 못하도록 발목을 넥타이로 묶었습니다. 권 씨가 반항을 하자 심하게 폭행을 했어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처럼 갈비뼈가 부러질 정도의 충격이 가해졌고 간이 파열될 만큼 강한 폭행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 씨가 계속해서 저항을 하자 목을 졸랐던 거예요. 이 과정에서 권 씨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권 씨의 지갑에서 현금을 꺼냈고 차량 안에 있던 비싸 보이는 가방과 손목시계도 가져갑니다. 오디오와 내비게이션까지 떼어낼 정도로 범행은 침착하게 이어졌어요. 이후 범인들은 권 씨의 차량을 직접 운전해서 송죽동까지 이동했고요. 시신을 차량 안에 그대로 둔 채 현장을 벗어난 뒤 다시 자신들이 훔쳐 타고 온 도난 차량으로 갈아탔습니다. 물건을 훔치고 나서 보니까 가방과 손목시계는 모조품이었다, 짜가였다 이거죠. 그래서 중간에 버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도난 차량마저 다른 장소에 버린 뒤 뿔뿔이 흩어졌어요. 현장을 벗어난 뒤에 권 씨가 정말 숨졌는지는 누구도 확신하지 못했죠. 어쩌면 숨이 붙어 있었을 수도 있어요.
유 씨는 조사 과정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은 피해자가 이미 사망했다고 생각했지만 혹시 살아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어서 그래서 약간의 불안감 때문에 현장을 떠난 뒤에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하지만 그 신고가 구조를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신원을 밝히지 않고 신고를 마친 직후 곧바로 현장을 떠나서 자신의 흔적을 감추려고 했어요. 결국 사람을 살릴 수도 있었던 그 전화는 2년 뒤 범인을 특정하는 결정적인 증거가 되었고요. 자, 어쨌든 4명의 공범은 모두 119에 신고한 사람은 나라고 우겨댑니다. 당시에는 범행 후 피해자를 살리기 위해 노력한 정황이 인정되면 양형의 참작될 가능성이 있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성문 분석은 거짓말을 하지 않죠. 신고 전화를 건 사람은 유 씨 한 명이었고요. 2년 동안 미제로 남아있던 사건은 이렇게 모든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했습니다. 수사 결과 4사람 모두 강도 살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재판부는 각자의 가담 정도를 구분해서 형을 선고했어요. 119에 신고 전화를 걸었던 유 씨는 징역 10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도난 차량을 운전하며 범행에 가담했던 공범은 징역 8년, 폭행에 적극 가담한 공범은 징역 15년, 그리고 피해자의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인정된 공범은 징역 22년을 선고받게 됩니다. 법원은 범행 과정에서의 역할과 책임을 각각 다르게 판단했어요. 그렇게 법적인 절차는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른 뒤 119 신고를 했던 유 씨는 형기를 마치고 출소해서 다시 중범죄를 저지릅니다. 사귀던 여성의 어린 딸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수사기관에 붙잡히게 되죠.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는 범죄로 복역했던 인물이 출소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다른 중범죄를 저지른 것입니다. 이 사건을 다시 들여다보면 공범들은 대부분 이미 여러 차례 처벌을 받은 전과자들이었어요. 특수절도와 특수강도, 폭행, 사기 등 비슷한 범죄를 반복했고 그중 한 명은 전과가 12범에 이르렀습니다. 처벌을 받아도 다시 범죄를 저지르고 출소하면 또다시 범죄를 반복하는 삶이 이어진 거죠. 자연스럽게 한 가지 질문이 남습니다. 과연 이들에게 내려졌던 처벌은 범죄를 멈추게 할 만큼 충분했을까요? 물론 당시의 법률과 판례 그리고 범행 가담 정도를 종합해서 법원이 판단한 거겠죠. 하지만 반복된 전과와 출소 이후 이어진 또 다른 범죄를 보면 범죄의 대가를 더 무겁게 묻는 것이 사회를 지키는 방법은 아니었을지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